북한 외교관이 해외 발령을 받으면 영광이라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김성철 외교관은 몽골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15세 딸 지은이를 평양에 남겨둔 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이별이었으니까요. 3년 후 그는 울란바토르 거리에서 3시간의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 남겨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딸을 두고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어쩌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이별을 앞두고 말입니다. 저는 2018년 가을 평양 모란봉 구역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15살 딸아이와 마지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두부밥에 김치, 된장국, 평양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돼지고기까지 올린 상이었죠. 지은아, 아빠 몽골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 너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딸아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외교관 자녀는 해외에 동반할 수 없다는 규정. 당에서 정한 철칙이었습니다. 인질이죠.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이상한 짓 못하도록 자식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외교관이었습니다. 18년을 외무성에서 일했고 이번에 몽골 주재 3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동무, 해외 나가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데 제 가슴 속엔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날따라 손을 떨고 있더군요.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별인지. 식사를 마치고 딸아이를 재웠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있는 지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가 뭔지 알까? 15해를 평양에서만 살았습니다. 학교 가고 소년단 활동하고 토요학습 받고 세상에는 190몇 개 나라가 있다는데 우리 지은이는 북한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터넷도 유튜브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모르는 아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강변을 걷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당 간부셨죠. 성철아, 너는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을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당이 나를 이용하는 건가? 새벽 5시 딸아이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참는 법을 배운 겁니다. 15살에 벌써. 지은아, 아빠 금방 올게. 네, 아빠. 짧은 대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아내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는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3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몽골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평양보다 더 춥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운 거리를 걷는 몽골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2019년 12월 대사관 업무로 시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항상 따라붙었죠. 우리를 감시하는 겁니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당합니다. 동무, 저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따뜻한 것 좀 마십시다. 보이부 놈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외부인과 접촉하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감시하려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본 풍경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우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보이부 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옆 테이블 사람의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BBC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이 북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몽골 여자가 자기 아이한테 말하더군요. 몽골어를 조금 배운 덕분에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사줄게.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거죠. 우리 지은이는 언제 한 번이라도 뭐 먹고 싶어? 는 질문을 들어봤을까요? 배급으로 나온 옥수수밥에 소금물고기 전부인데 저녁에 대사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혜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지은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요. 할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근데 학교에서 세계 지도를 봤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나라들 가볼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15살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움켜쥔 채 흐느꼈어요. 여보, 우리 딸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가볼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아이예요. 여보,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몰래 대사관 컴퓨터실에 갔어요.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시간.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노스 코리언 칠드런을 검색했습니다. 나온 사진들, 굶주린 아이들, 산에서 풀뿌리 캐는 사람들,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은 괜찮았어요. 저처럼 간부 집안 사람들은 굶지 않았죠. 근데 함경도, 양강도, 그쪽 사람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왔을 때 혜진이는 아직도 깨어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딸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걸. 당을 위해 살던 외교관 부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은이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평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보이부 리 대좌.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차가운 눈빛에 입가에 늘 비웃음이 걸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무들, 요즘 사상 무장이 약해진 것 같은데?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죠. 해외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당은 언제나 동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가족도 조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지은이, 협박이었어요. 놈은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자아비판 시간이죠. 외교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한 동료가 일어섰습니다. 박서기관,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저는 지난주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외면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고. 근데 리 대좌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박 동무, 그 USB를 본 것만으로도 문제입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좌 동지.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당신 가족이 평양 어디 산다고 했죠? 박서기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뒤 박서기관이 사라졌습니다. 본국 소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아내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학교에서 끌려가는 꿈을 꿨어요. 혜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박서기관처럼 될까봐. 아니,
그것보다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몰래 대사관을 빠져나와 시내를 걸었어요. 보이부 눈을 피해서. 위험한 짓이었죠. 칭기스 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6살쯤 된 딸.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언제쯤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김동무. 뒤돌아보니 리 대저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산책 다녀오십니까? 부부가 다정하시네요. 네, 대저 동지. 박서기관 말입니다. 불쌍한 친구죠. 사상이 해이해지면 저렇게 됩니다. 김동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따님을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남기고 놈은 사라졌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알아요. 지은이를 이 지옥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교관인 우리가 탈북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북한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국기 아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충성했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국기가 무섭습니다. 저것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여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외교관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2021년 7월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필체였어요. 평소보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이 없대요. 저도 요즘 배가 많이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전 씩씩하니까요. 학교에서 세계지도 시간의 몽골을 찾았어요. 아빠, 엄마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언젠가 세상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약이 없다고? 아내는 편지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애가 아픈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이 뭡니까? 간부가 뭡니까?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요. 네? 탈북합시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죽고 지은이도 죽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일단 지리부터 파악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지도를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까지의 거리. 차로 약 3시간. 3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외교관은 함부로 외출할 수 없어요. 어디 가든 보고해야 하고 보위부가 따라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공식 업무로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어요. 특히 몽골 정부 기관과의 미팅 같은 경우. 여보, 구실을 만들어야 해요. 공식 업무로 외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공 확률은? 모르겠어요. 50대 50.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지은이도 끝이고요. 8월 초 몽골인 택시 기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바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 선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죠. 제가 몽골어로 길을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형님, 혹시 택시 하세요? 네, 왜요?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해도 될까요? 바트르는 명함을 줬습니다. 그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듯한 표정. 북한 분이시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말투요. 그리고 눈빛. 저는 많은 북한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탈북하시려는 거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트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걱정 마세요. 전 한국 선교사님들과 일해요.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그날로 정했어요. 대사관에 몽골 외무부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공식 업무 외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바트르 기사님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대사관 정문에서 그 차를 타고 곧장 한국 대사관으로. 보위부는요? 그날은 리 대좌가 평양 출장이에요. 다른 요원들은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한국 대사관 안에 있어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지은이는요?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나가요. 한국에 정착하면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9월 6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쌀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 그냥 여권하고 신분증만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은이 사진. 아내는 딸의 편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보, 이거 가져갈게요. 당연하죠. 새벽 5시. 잠이 안 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아니, 가장 짧은 하루일 수도 있겠네요. 3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 아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거짓말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시간 후 3시간이 시작됩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김동무, 외무부 미팅 잘 다녀오시오. 대사관 경비가 정문을 열어줬어요. 아내와 저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근데 속은 난리였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금 뛰쳐나가면 다시는 이 문 앞에 서지 못한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파란색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바트르였습니다. 어서 타세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북한 외교관 김성철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탈북자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최대한 빨리요. 바트르가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오전 10시 3분. 3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어요. 그냥 평범한 도심 드라이브처럼 느껴졌죠. 신호등에서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근데 안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괜찮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20분.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붙어서 오더군요. 저 차, 우릴 따라오는 건가요? 바트르가 백미러를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상 속도로 갑니다. 의심받으면 안 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가 눈치챈 건가? 벌써? 아니야.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어. 불가능해. 검은 차가 옆 차선으로 추월해 갔습니다. 그냥 급한 차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생각해요. 지은이 얼굴. 아내가 가방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15살 지은이가 웃고 있는 사진. 지은아, 엄마 아빠 곧 할게. 아내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전 11시.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도로가 넓어졌어요.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2시간요. 교통 상황이 괜찮으면 1시간 반. 2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휴대전화를 봤어요. 대사관에서 연락 오진 않았나 해서.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라진 줄. 오전 11시 40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발신자 대사관. 받아야 하나요? 바트르가 물었습니다. 받아야죠. 안 받으면 더 의심받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동무, 어디십니까? 리 대자 목소리였어요. 평양 출장 간 거 아니었나요? 외무부 미팅 중입니다. 이상하네요. 외무부에 확인했는데 오늘 미팅 없다던데요.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게 시간이 변경돼서. 김동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저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들켰어요. 바트르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 10분. 뒤를 봤습니다. 검은 차 2대가 나타났어요. 빠른 속도로 우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에요. 보이브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바트르가 그 커브를 돌았어요.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옆 골목으로 빠져들었죠. 붙잡아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건물 사이, 좁은 골목, 시장통.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오, 큰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바트르가 소리쳤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40분. 버티세요. 40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이 될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죽는 건 아니죠? 안 죽어요. 절대 지은이 만나야 하잖아요. 차창 밖으로 울란바토르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유가 코앞입니다. 근데 죽음도 바로 뒤에 있었어요. 오후 12시 40분. 보여요. 저기 한국 대사관이에요. 바트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태극기가 보였어요. 태극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근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엎드려요. 바트르가 소리쳤어요. 차가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오후 12시 59분. 차가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달렸어요. 경비가 놀라서 총을 겨눴습니다. 저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탈북합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검은 차가 멈춰섰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김성철, 이 반역자. 경비가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대사관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1시 정각. 3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한국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두 분,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밖은 위험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보이부 요원들이 대사관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감시는 할 수 있었죠. 우리를 노려보는 눈빛이 소름 돋았습니다. 안전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일단 물 좀 드세요. 진정하시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교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측에서 두 분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몽골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송환이요?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몽골 정부와 긴급 협상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 얼마나 걸린다는 말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래요. 아내가 옆에서 지은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맞아요. 지은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탈북한 거 알면 지은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처벌해요. 지은이도 아마 학교에서 쫓겨나겠죠. 집도 빼앗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감시당하고.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 온 겁니다. 지은이도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외교관이 다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몽골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압력이 상당히 세요. 우리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참으라고요? 밖에서는 북한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몽골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우리는 이 좁은 방에 갇혀서 기다리라고요? 그날 저녁 창문 없는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요. 기도요? 하늘에라도 빌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만 믿고 살았죠. 근데 그날은 믿고 싶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지은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도 손을 모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흘째였습니다. 9월 10일 오후 3시 외교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이번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몽골 정부가 결정했어요. 정말요? 네. 한국행을 허가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진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6시 대사관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까지 특별경으로 모시겠습니다. 북한 측에서 방해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차에 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밖에서 북한 요원들이 차를 쫓아왔어요. 근데 몽골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 우리 차는 경찰 호송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거리가 지나갔어요. 3년을 살았던 도시,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자유를 꿈꿀 수 있었던 곳. 여보, 바트르 아저씨는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해줄 거래요. 공항 도착, 특별 게이트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 눈에 띄지 않게 탑승구 앞에 섰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몽골, 그리고 그 너머 북한. 지은아, 아빠가 곧 갈게. 꼭 데리러 갈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맬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이 점점 멀어졌어요. 북한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한국 공기가 들어왔어요. 똑같은 공기였습니다. 근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로 안내받았어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선팅이 진한 검은 차였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았어요. 네온사인, 빌딩, 편의점 불빛. 여보, 저거 봐요. 편의점이에요. 새벽 4시인데 불 켜져 있어요. 24시간 여는 거래요. 밤낮 없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어딘가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계시면서 기본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원으로 가세요. 하나원이요?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남한 생활 배우시는 거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있었어요. 아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우유, 요구르트, 과일, 이게 다 우리 거래요? 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그 단어가 얼마나 낯설었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100개가 넘는 채널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김정은 사진이에요. 뉴스에서, 나만 뉴스에서 김정은을 그냥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북한이었으면 당장 총살당할 일입니다. 며칠 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이 진짜 외교관 신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질문이 수없이 쏟아졌어요. 평양 생활, 외무성 근무, 몽골 대사관, 탈북 과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두 분은 진짜 탈북자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많았어요. 나이도, 직업도, 출신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똑같았죠. 다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하시고요.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김정은 욕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은, 나쁜 놈.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긴장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보위부가 안 왔어요. 체포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정말 괜찮네. 우리 진짜 자유야. 저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김성철, 리혜진님,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이제 정말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라면, 김밥, 삼각김밥, 음료수.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그것도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집도 얻어야 하고. 근데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어요. 좁았지만 우리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 산 스마트폰이었죠. 여보,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 찾아봤어요. 뭐래요? 지은이 소식은 없어요. 근데 탈북 외교관 가족이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 여보, 우리 꼭 데려와야 해요. 어떻게든 데려올 거예요. 반드시.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본 그 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보는 별이었죠. 지은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거라고. 자유로운 이 땅에서.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4년이 됐어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외교관 출신이라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해외 바이어 상대하는 일이죠. 월급은 많지 않아요. 250만 원. 근데 이게 북한에서 10년 벌 돈입니다. 아내 혜진이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해요. 새로운 탈북민들 도와주는 일이죠. 저도 겪었던 일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악구에 작은 투룸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아내가 부엌에서 울었어요. 여보, 수돗물 틀면 물이 나와요. 그냥 계속 끊기지 않고. 북한에서는 하루 2시간만 물이 나왔거든요. 가스레인지도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불이 켜져요. 여보, 우리 참 많이 왔네요. 정말 많이.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갑니다. 관악산 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가족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봅니다. 여보, 저 아이 봐요. 저 꼬마. 한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아빠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저랬을 텐데.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딸 소식을 몇 번 들었어요.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은이는 지금 19살입니다.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도로 보내졌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배급도 끊기고 감시도 받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나? 우리가 탈북한 게 지은이한테 너무 잔인한 선택이었나? 근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북한에 남았으면 셋 다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지은이를 빼내올 방법을 찾거나. 통장에 지금 3천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요. 식비 아끼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지은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보낼 거예요. 김일성종합대학 말고 진짜 자유로운 대학. 작년에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둘이서 소주를 마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가끔 꿈에서 쫓기는 꿈 꿔요. 보위부한테. 저도요. 이 대좌가 나타나는 악몽.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와요. 김정은 사진이 없는 벽, 도청 장치 없는 집, 감시 없는 거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자주 봅니다. 남북 관계, 통일 이야기, 탈북민 소식. 여보, 언제쯤 통일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꼭 되어야죠. 우리 살아있을 때 그래야 지은이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컥해서 저도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데려올 거예요. 우리 딸. 여러분, 저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주말엔 마트 가고 가끔 영화도 보고 평범한 삶이죠. 근데 이게 북한에선 꿈도 못 꿀 삶이었어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어제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지은이한테 보낼 편지. 물론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을 담아서 지은아, 엄마예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먼저 나와서. 근데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통일이 되면 엄마가 평양 가서 널 데리러 갈게. 아니면 내가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꼭 만나.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엄마 아빠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세계 지도에 나온 나라들 다 가보자. 사랑해, 우리 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오늘도 별을 봅니다. 서울 하늘의 별. 북한에서 볼 때랑 똑같은 별인데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 별 보고 있니? 아빠 생각하고 있니? 언젠가 우리 셋이 함께 이 별을 볼 날이 올 겁니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오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달려갈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지나 함경도까지 우리 딸 지은이를 만나러. 그리고 꼭 안아주겠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3시간의 질주로 얻었고 4년째 그리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말하세요.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부디 통일이 오기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